자, 먼저 일반 체계 이론에서 의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어떤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파악을 해본다 하는 거죠. 먼저 인간 간의 어떤 개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요. 인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 마인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부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영역들, 또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서 기능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서 인간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도 바로 이렇게 그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분절되게, 분리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이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어떤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관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은 외부 체계하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했을 때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은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체계들과 조직적이고 타이트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외부 체계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수정하고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다. 즉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도 바뀔 수가 있고 그 욕구에 따라서 그 환경을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의 요구에 자신의 행동을 맞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또 수정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양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과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체계에 대한 개념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기본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기본 가정은 어떤 형태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통합적인 조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구성적인 요건들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뭐 글의 구성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글의 구성이 체계적이냐, 논리가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사회의 어떤 조직적이나 구성적인 것들이 어떤 통합적인 어떤 관점에서 타이트하게 잘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체계 안에 있는 요소들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또 환경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적이 됐든 무의식적이 됐든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도 자기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주변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요소들은 독특한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계가 결합이 되게 되면 그 결합된 상태에서 독특한 캐릭터가 나타나서 전체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된, 통합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전체가 하나의 유니티, 단위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과정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인데 또 살펴보면 자체의 경계를 초월해서 외부적인 환경과 지속적인 에너지 교환으로서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적 기능의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체계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갖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체계가 구성 요건들이 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구성 요건들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부분들 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안정된 어떤 상호작용의 유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서 이 수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의 어떤 우리가 속한 구성 속에 있는 이 가족들, 사회 구성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가족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라고 하는 그것이 존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준을 보게 되면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하위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기초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 기초적인 어떤 사회의 가장 기초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위 체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족은 또 그 가족 어떤 구성원들을 놓고 보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있어서는 집단의 어떤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에 상위 체계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체계의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회 체계는 하나의 그 단위 또는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구성원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전달받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어지기에 마련입니다. 사회체계의 어떤 조직적인 한계를 갖다 거론하게 되면 임시적이고 정립된 어떤 경계나 또 성원들에 의해서 설정이 되어진다. 한 게 이제 그 조직적인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체계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서로의 어떤 그 관심사가 달라지면 그 조직은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체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체계를 나타내면서 정체감, 여기에 또 하나의 초점을 갖다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경계고 또 어디까지가 그 체계를 유지시키지 못하는 부분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체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체계 경계선 외부의 것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체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자의 활동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구조라든가 의사소통 유형을 갖다 지닌 독특하고 상호 관련성 있는 하나의 네트워킹화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체계의 생활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와 관련된 조직화된 관계망들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 체계 성원들 사이에서 높은 정보, 또 상호 의존성, 또 내적 조직 이런 것들이 결합된 상태에서 그 체계는 보다 더 발전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어떤 결합력, 또 내적인 어떤 결합된 어떤 상태가 타이트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동반으로 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체계의 하위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체계를 유지시켜주는 상위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체계에서는 하위 체계를 나타내지만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상위 체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 체계 구성원의 한 성원은 어떤 특정한 변화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을 때 그 전체 사회 체계의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그 사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점차 젊어진다. 사회가 점차 희망적이다. 그 요소를 어디서 파악하는 거예요?
청소년이라고 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영향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사회의 변화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사회 체계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체계의 기능적인 능력과 내적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회 체계가 어떤 순기능적으로 갈 것이냐, 역기능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능적인 능력과 내적 구성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구성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갈등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체계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를 중심으로 한 그 외부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주된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체계 내 외부의 변화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체계 구성력은 불균형 상태가 만약에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 체계는 이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강제성을 동원해서 그 체계의 어떤 불균형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뒤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계의 개념적 정의를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탈린 프라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런 견해를 내세웠어요.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 상호 작용하는 어떤 하나의 그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호작용하게 되는 각각의 어떤 부분들이 합쳐져서 조직 구성원들이 합쳐져서 구성된 전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일련의 단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유니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직접적이냐든지 또는 간접적으로라든지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복합체를 가리켜서 또 체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어떤 특정 기간 내에 다른 구성 요소와 안정적인 어떤 관련성을 띠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본적인 정의에 포함되는 그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그 살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체계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조작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사전적인 내용들,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사회 체계는 사회 환경 안에 존재하는 인간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그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회 체계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직적인 그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수한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조직과 지역사회 문화가 여기에 다 체계의 하나의 단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족 성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니까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지역사회는 다시 이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화를 갖다가 창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단일 실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경계 속에서 지어진 일련의 상호 활동들, 상호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가족 중심에서 활동하게 되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있어요. 가족 대소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가족 구성원들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이 또 움직이는 어떤 그 구성력적인 그 활동들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직장에 근무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근무로 볼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존속시키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선 그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힘,
무엇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간이죠. 과거를 기술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향약이라고 한다든지 두레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정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 문화들이 이제 그 계승되어 발전되어지면서 외래 서양의 어떤 문명들을 받아들이고 물질 문명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양과 우리 동양의 문화들이 결합되면서부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특한 문화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의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와 조직적 특성,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체계 내부의 구조와 조직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체계는 반드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그 사회복지사 협회, 우린 사회복지를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예를 들지 말고 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협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1차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을 갖다가 체계화시키는 게 사회복지사 협회죠. 그러면 사회복지사 협회의 협회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국가에 건의하고 또 그 정책이 통과되도록 힘쓰고 또 관련 학자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에 있어서도 이런 협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협회가 하는 기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모든 체계는 바로 독특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협회를 유지시켜 나갈 만한 독특한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권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조는 전 체계 성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정된 관계 유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개인이 수행하는 기능에 기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 조직 그 산하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각 개인들이 수행해 나가야 되는 어떤 기능들에게 기반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버클레이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체계의 조직적인 속성인 체계성, 전체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계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총합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협회를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이 협회라고 하는 그 전체가 이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협회 구성원들이 다 모여갖고 협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성된 이 협회라고 하는 이 전체는 여기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합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로서 체계, 부분 간의 관계 체계와 다른 어떤 관계로서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은 각각의 부분과 구성 요소와는 다르고 또 구성 요소에서 발견되지 않은 관계의 특성을 또 지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은 에너지 교환을 촉진하는 체계 성원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교환, 힘, 이 힘을 촉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죠. 결집하는 거죠. 이런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집합들이 속한 그 구성원들은 구성원들 각자 독특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느냐, 뭐 본부장이냐, 또 아니면은 본부장 밑에 부하 직원이냐,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위와 연관된 문화적인 유형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예로부터 자기가 소속된 조직 하에서 한 구석을 밝히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일을 잘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죠. 한 구석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저마다 한 구석을 밝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 대학 총장님이 이 한 구석 밝히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 구조와 역할의 그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의 어떤 보완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역할을 맡아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해 나가다 보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족 체계의 기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족 체계 구성원들의 역할로 보자고 좁혀서 생각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갖다 충실히 할 때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가족 체계의 기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역할의 보완성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할관계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집단의 성장과 창조적인 적응과 관련된 개념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계의 어떤 경계선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부와 관련된 거죠. 이제 내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 바깥에 있는 그런 외부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환경과 구별짓는 체계 주변의 상상적인 테두리다. 점선이다.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들어가 보게 되면 자연조직이죠. 나무 껍질이 하나의 그 얘기가 돼서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이 하나의 그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조개가 있어요. 조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조개 그 껍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개는 그 조개를 갖다 얘기할 때 이 껍질이 하나의 그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의 피부도 하나의 그 우리 몸을 가지고 감싸는 하나의 경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생태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걸 이제 넘어가서 영역, 에리어에서 보도록 하게 되면, 지역에서 보도록 하면 면, 동 같은 행정구역들도 또 하나의 그 전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죠. 이것이 또 하나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 A 구역, B 구역, C 구역, 뭐 관악구다, 동작구다, 뭐 이런 그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이런 구역이 아주 분명해졌는데,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자기만의 어떤 만족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강남구에 살아. 나는 뭐 아니면 서초구에 살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죠. 체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개념적이고 임의적인 방법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또 경계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내 외부의 그 성원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환경과 체계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체계의 경계선을 갖다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방 체계가 있고 두 번째가 폐쇄 체계로 나누고 있어요. 이 개방 체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픈, 열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 폐쇄 체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클로징, 닫혀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일반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고 한다면 개방 체계를 할 것이냐 폐쇄 체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남과 북의 관계를 개방 체제로 가져갈 것이냐 폐쇄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로 나누어진다. 자, 일반적인 양분화된 현상들이죠. 그랬을 때 이 개방 체계는 오픈 시스템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체계와 에너지, 정보, 자원 등을 상호 교류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요. 개방적인 체제니까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용적 관점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의 구성원들인 사람들과 또 이러한 사람들이 환경과 다른 체계들과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더 발전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방 체제를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이 갈등적인 상황을 갖다 나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가 진일보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무질서한 것 같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의 다른 절서정연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시스템을 갖다가 그 개방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것을 갖다 내려다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와 다른 이 폐쇄 체계, 클로즈 시스템에서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고립시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체계들과 상호 교류가 없다거나 혹은 교류를 할 수 없도록 아예 닫아버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간의 에리어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을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폐쇄 체계라고 많이 얘기했죠.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 개방 체제와 폐쇄 체계라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폐쇄 체계가 항상 폐쇄적일 수만 없다. 폐쇄 체계가 오히려 자기네 조직을 갖다가 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개방화된 어떤 요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개방 체제도 너무 또 가속화시켜 나가다 보면은 무질서의 어떤 그 틀을 자꾸 가져오게 되니까 일정 부분 또 폐쇄적인 그 부분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의 특성을 한번 그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연력학의 개념에서 빌려온 용어인데요. 엔트로피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신체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이 확 그냥 전체가 다 확산되어져 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웃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웃는다. 하하하 그러고 막 웃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는다 그러면 이 웃음이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을 다 다이나믹하고 활력적이고 동력적인 상태로 가져가잖아요. 그랬을 때 엔트로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보자고 한다면 물체의 한 부분이 뜨거워지면은 그 열은 전도되어서 전체로 다 확산되어져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도체와 부도체 그런 뭐 내용도 아마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체 전체를 갖다가 뜨겁게 달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열 전도율이 얼마냐 뭐 그런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균형 상태를 향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겐트로피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와의 어떤 반대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계 내의 어떤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네겐트로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겐트로피가 증대가 되게 되면 체계 속에서 질서와 법칙성이 하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구성력인 요건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용한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 힘을 갖다가 자꾸 분산을 시키면 힘이 감소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지치죠.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체계가 서서히 무질서와 혼돈된 상태를 향해 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 체계 안에서 환경 체계와 에너지나 정보 교환을 하게 되면서부터 엔트로피가 지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개방 체계 안에서 환경 체계와 에너지나 정보의 교환을 하면서 바로 이 엔트로피를 지연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체계 유형과 에너지 교환에 대한 도식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엔트로피냐 네겐트로피냐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로 이렇게 그 폐쇄 체계냐 개방 체계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냐 네겐트로피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을 시켜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체계는 엔트로피가 높게 따라고 한다든지, 또 개방 체계에서는 낮게 따라간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또 네겐트로피가 폐쇄 체계에서는 낮게, 또 개방 체계에서는 높게, 질서가 폐쇄 체계에서는 낮게, 대신 개방 체계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어떤 반대적인 어떤 개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 체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한 상태인 것 같으면서도 그 무질서 속에서 나중에 이제 질서화된 것들을 또 찾게 되는 것들을 또 가리키는 것들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엔트로피인, 네겐트로피인, 질서, 혼란, 법칙성, 정보의 필요성까지 놓고 봤을 때 항상 이렇게 높다, 낮다, 낮다, 높다, 낮다,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개방 체계로 오게 되게 되면은 이 낮다라고 하는 것부터,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항상 이 폐쇄 체계에 반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체계 유형에 대한 에너지 교환 도식화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